네, 기다리던 면담이 도착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월말이고 약속들도 많으시고 불금인데 네, 이 시간에 이런 또 금쪽 같은 강연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강연의 주최단체 유동제안대 활동가고요. 백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은 여기 뒤에 있는 현수막에도 있듯이 정부가 8월 12일에 발표한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강연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우석균 정책위원장님의 발표를 먼저 듣고 그리고 또 같이 들으시면서 이게 또 나온 지 얼마 안 된 정책이고 또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표 이후에 질문과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뒤에 그리고 또 그 정책위원장님께서 또 정리 발언을 통해서 또 답변과 또 이런 그 토론된 점들에 관해서 발언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석균 정책위원장님은 그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여자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현직 의사이십니다. 아마 그동안 많은 언론에 기고한 거라든가 인터뷰나 또는 그 TV 토론회 이런 데서도 보셨을 거고 또 주요한 집회들에서도 그동안 많이 만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 강화와 그리고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서 영리병원을 저지한다던가 하는 각종 정책과 실천에도 오랜 시간 헌신해온 분입니다. 오늘 이런 귀중한 시간에 좋은 강연을 또 쉽고 명쾌하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를 한껏 담아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사회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불금이라는 그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오셨는데 제가 그 중에서 또 15분을 빼먹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면서 정말 제가 오늘 심장병 걸려서 병원으로 그냥 직접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거는 6차 투자 활성화 계획의 보건의료 대책 문제점인데 이게 6차가 왜 나오는 거냐. 의료민영하면 의료민영하지 4차는 뭐고 6차는 뭐냐. 부터 시작해서 6차가 액체가 왜 나오는 거냐. 뭐의 6차라는 거냐.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새로 하나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4차 6차는 특별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6차냐. 뭐 이게 방정식과 관련된 거냐. 이렇게 신경 쓰고 있어요. 4차랑 6차를 나오면 10차가 되는 거냐. 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4차 투자 활성화 계획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표했었고요. 그게 작년 12월이었고 그거를 지금까지 추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민영화 반대 추진을 해왔던 거고요. 거기에 대한 거죠. 그게 이 내용이죠.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쭉 발표나왔던 게 영리자회 사업을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화장품, 건강식품, 호텔, 여행, 온천, 목욕탕, 의약품, 묘기 이런 것들에 대한 자회사를 확대한 거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병원의 자회사가 허용하는 게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이고 작년 12월달에 발표된 거죠. 그리고 올해 그 의료법 시행 규칙으로 저희가 그 서명 운동을 쭉 했다. 그리고 200만 명 서명으로 반대를 받았던 것이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의료법인 합병허용, 영리법인 약국, 심리의료기술 평가단축 원격이고 이 내용들은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포함됐지만 아직까지는 시행되지 않고 있죠. 대략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인 영리자의 사용은 가이드라인으로 의사 확대는 시행규칙 이렇게 해서 지금 200만 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수없이 많은 시위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75%까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제처로 넘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200만 명 서명한 거를 전달하려는 사람들조차 만나지 않았죠. 요즘 뭐 만나주지 않는 거야, 이상한 거라고는 하지만 최소한 민원 접수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것조차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7개 중에 하나 있었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뭐 하나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진짜 막 복잡한 말로 막 얘기를 해서 저는 일단 이렇게 막 정부 공문서에 영어를 써도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듣고 싶은데 트레이드 이게 뭐야 도대체. 제가 민족주의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 정부 공문서에는 영어는 쓰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도대체 이 말을 누가 알아들었어요? 요즘 그야말로 정보 문서가 국민들과 소통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니네가 알든 말든 그냥 우리는 추진하고 말게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냥 공문서에다 영어가 찍찍 갈기고 막 심지어 틀리는 것도 있고 나중에는 문장이 안 되면 아 그거 잘못 썼네요 뭐 이거 나중에 다시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수준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자기가 추진하는 것과 국민들에 대해서 알리는 것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듯이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투 트랙으로 한다고 하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6차 투자 활성화 대책, 즉 투자가 안 되니까 돈을 많이 좀 투자를 해라. 그걸 위해서 규제를 완화를 해주겠다. 라는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내용으로 보건의료를 들었고 이 보건의료를 두 가지 방향으로 했는데 하나는 4차 투자 활성화에 대해서 의료법인 자법인을 만들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그 하나고 그 다음에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을 설치하겠다. 즉 영리병원을 설치하겠다. 이런 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에서 설립하겠다는 게 세 번째. 그 다음에 해외 환자 유치를 하고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연구 활성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다룰 거는 싸날병원. 싸날병원은 뭐냐? 얼굴 싸게 고친다. 나는 갑자기 추우시네요. 그런 병원이라는 얘기가 있었기도 했는데 어쨌든 미용 성형을 주로 하는 그룹 그리고 진짜 이 설립 주체가 차야 스템셀인데 이 줄기세포를 갖다가 앞장서서 내세우게 되니까 CSC라는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 차이나 뭐 무슨 헬스그룹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어쨌든 원래 이름은 CSC의 선진화업, 탱진화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투자 금액이 500억 원이고 병상 규모를 48병상으로 하고 피부 성형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분야도 좀 하겠다라는 거를 제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걸 제주도에 들여오겠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병원은 어떤 병원이었죠? 작년에 싸날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왜 못 들어왔을까요? 진영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싸날병원의 영리병원 한국의 국내 투자에 대해서 승인을 보류를 했습니다. 왜 보류를 했느냐? 미용
미용 성형 시술을 하는데 미용 성형 시술을 하다가 혹시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응급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병원이 아니에요.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돼요. 따라서 다른 병원과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내가 우리 병원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다른 병원이 치료를 해주라 라는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걸 제주도에 있는 한라병원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한라병원이 나름대로 싸달병원을 평가를 해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뒤집어 쓰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 하겠다고 했어요. 한라병원이 제주 도민의 공공적인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병원의 입장에서 싸늘병원과 계약을 안 맺은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것보다 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한라병원은 우리나라 1호 메디테를 지으려고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돈 버는데 눈이 빠르게 있는 병원이에요. 근데 그 병원조차 하늘병원하고 계약을 맺으면 우리가 돈 버는 것보다는 잘못하면 큰 코 다치겠네? 라고 생각해서 계약을 파기했고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진영보건복지부 장관이 얘는 안 돼. 라고 해서 거절을 했던 그런 쌍을병원을 이게 지금 이명박 정권 얘기가 아니죠. 진영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장관이 쌍을병원을 다시 허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쌍을병원은 바뀌었냐? 더 안전해졌냐? 줄기세포 치료를 이제 안 하냐? 그래서 저희가 많이 찾았어요. 중대한 경제사건 혐의로 TCG 공항국에 형사 입건되었고 저희가 이거를 찾고 뭔가 구속된 거는 같은데 중국어를 읽기가 참 힘들었는데 한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이거 어쩌면서 잘 읽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찾아서 뉴스타파에 넘겼는데 그래서 뉴스타파에 보도가 된 바대로 경제사원으로 구속돼 있었죠. 그리고 쌍알병원의 최대 주주인 쌍알바이오와 방업주 이게 작년에 문을 닫아버렸죠. 그러니까 부도가 나는 병원이었고 쌍알병원만 살았었던 거죠. 근데 처음에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 지금은 국장이 됐는데요. 그 양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모기업과 자기업은 그건 다른 기업이다. 그래서 모기업이 망했던 안 망했던 쌍을 병원 그 그룹은 괜찮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에요. 쌍을 병원은 괜찮다. 걔는 모기업은 부도가 나고 회장이 구속됐다 하더라도 자기업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괜찮지 않느냐. 500억 원 투자하는 거는 확보가 됐으니까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보건복지부가 뭘 하는지 무엇을 들여오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주도에 요번에는 한라병원이 안 되니까 제주도에 다른 병원하고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재봤어요. 쌍알병원과 응급실과 거리가 몇 킬로인지 38km 응급실로 갈 수가 있는데 응급이라면 38km를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죠? 그래서 헬리콥터를 구입했나? 이러고 저희가 이제 농담까지 했었는데 말하자면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군데서 보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복지부도 쌍알병원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영리병원을 그러면 하려고 하느냐? 이게 많이 외국인 영리병원이지 요즘 말로 하면 외국인 영리병원이라고 쓴 다음에 이제 국내병원이라고 읽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왜 들여온다고 했냐면 외국인 편의시설로 들여온다고 했어요. 외국인 편의시설이 뭐냐면 경제자유구역하고 제주도에 외국인 기업을 엄청 들여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인 기업이 많이 들어오면 외국인 상사에서 그 주재원들이 많을 테니까 그 사람들의 편의시설로 병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외국인 영리병원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름을. 외국인 병원. 근데 기업이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말을 어떻게 바꿨냐면 병원이라도 먼저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안 들어오는 이유는 이거 외국인에만 한정해서 그렇다. 국내 사람도 보게 해주자.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외국 환자가 최소한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었죠. 그러더니 그것도 없어졌어요. 국내 환자 다 봐도 되고 외국 환자 아예 그 제한이 없어졌어요. 국내 환자 아무리 다 봐도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외국 자본이 50% 이상 투자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었죠. 근데 그것조차 이제는 허물려고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인사가 처음에는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줬었다가 최근에 마지막 규정은 외국인 인사가 최소한 10% 이상이어야 됐다. 외국인 인사가. 그랬는데 이것조차 제주도에서는 외국인 인사가 있으면 된다. 이런 문제를 보였어요. 몇 사람 있으면 되나 모르지 뭐. 그거는 규정하기 나름이다. 이런 식으로 틀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규제가 국내적으로 외국인 의사 다 했군요. 어쨌든 국내 의사가 그 국내 환자를 국내 자원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병원은 거의 다 바뀐 상태예요. 제주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모든 영리병원을 허용하자라는 것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쌍알병원이든 무슨 병원이든 어쨌든 하나만 유치하자. 아무거나 들여오자 하다 보니까 아무거나 독성 불었는데 그게 하필 잘못 된 거죠. 망한 기업에 줄기세포하는 그런. 한겨레에서 이번에 쌍알병원으로 취재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고 있는 치료가 주로 줄기세포 치료인데 북경에 있는 쌍알병원. 한 사람당 얼마 받느냐? 1년에 1억. 주사 한 번에 1,000만 원. 5번, 한 달에 한 번 맞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있고, 이렇게 병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48병상으로 도저히 남을 수가 없고, 500억 원을 투자해서 남을 수가 없는 병원인 거죠. 그럼 왜 한국에 짓느냐? 병원, 일단 지금 판단으로는 중국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걸 한국에 와서 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줄기세포 치료를 일본과 중국에서 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었다가 지금은 다 문이 닫았는데요. 그게 RNL 바이오 이런 병원이었죠. 근데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환자들을 중국과 일본에 데리고 와서 치료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런 병원들을 지금 영리병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아무거나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영리병원의 실태가 바로 이렇다고 하는 거죠. 완전히 중국인 사기꾼에 한국 국가가 노란한 꼴이 됐거든요. 근데 왜 이런 꼴이 났느냐? 영리병원 하나만 들어와라 라고 그렇게 고사를 지내더니 그 하나 들어온 게 딱 쌍알병원이 된 거예요. 근데 의료민영화라는 게 바로 이런 꼴이에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영리병원이 뭐라고 주장했었죠? 외국에서 진짜 좋은 병원이 좋을 거다. 그리고서 거론됐던 병원이 어떤 병원인가요? 존스 홉킨스, 하버드, 메이오 클리닉. 그러더니 조금씩 격이 떨어지더니 피츠버그, 뉴욕 장로 쪽으로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확 떨어지고 갑자기 중국에 싸움을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의료민영화 추진의 참
정확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의료민영화가 굉장히 그렇듯한 우리나라가 마치 미국의 최고급의 병원들 한꺼번에 쫓아갈 수 있는 구원가처럼 얘기하더니 그야말로 중국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를 한국에 와서 하는 쓰레기를 들여오는 것들이 바로 의료민영화라는 것이 실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조급하냐? 국격이 있죠, 말이죠. 우리나라도. 근데 왜 이렇게 조급하냐? 이런 외국인 영리병원이라는 게 사실상 국내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그런 핑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싸늘 병원이건 뭐건 아무거나 하나 들여오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영리병원 하나 못 만드느냐라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이 돌아가면서 7주씩 이렇게 일면으로 내고 하는 이런 공격에 그래 하나 들여놓고 이거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딴 것도 들어올 거고 그리고 국내 영리병원이라는 물꼬도 터질 거다라는 것 때문에 싸늘병원을 들여오겠다는 겁니다. 이런 영리병원이 크게 한 축이에요. 공차 투자 활성화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든 실내를 하나라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8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즉 6차 투자 활성화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특징은 하나는 의료민영화가 아주 노골적이겠고 또 하나는 구체적이라도 하나라도 붙들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성급하지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노골적이겠지? 즉 그만큼 보건의료를 확실히 민영화시키겠다는 경제위기의 심각함 또 병원 자본의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라도 어떻게든 신뢰를 만들어 보겠다는 절박함 즉 반대운동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라도 만들어야 돼 라고 하다가 아무거나 들었는데 지푸라기 잡았는데 이게 완전히 썩어빠진 동아줄이었던 게 싸늘병원의 특징이죠. 이 두 가지가 여러 군데서 묻어나요.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에 처음 만들어질 때는 몇 개가 있습니까? 3개였어요. 인천, 부산, 광양. 그러다가 이게 몇 개로 늘었죠? 6개로 늘었죠. 그러다가 작년에 작년에 2개가 더 늘어서 8개가 됐죠. 6개로 늘었을 때만 해도 거의 전국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8개가 돼서 이제 모든 거에 다 있다라는 걸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강원도가 빠져가지고 전국에 다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가로 열고 강원도 빠지고 충북 빠지고 그랬던 뭐 얘기를 사실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2개가 그야말로 전국에 다 경제자유구역이 큰 도시만 해도 인천, 대구, 부산, 목포, 광양은 목포에서 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서울, 경인 지역에 한 군데 더 생겨났고 그렇게 더 생긴 거죠. 즉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만 허용하더라도 사실상 국내 자본에 의한 국내 환자를 보는 국내 의사의 영리병원이 설립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자. 아무런 규제 없이 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영리병원 허용 방안입니다. 즉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을 제주도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자라는 것들은 국내 자본에 의한 국내 환자 대상으로 국내 의사가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사실상 이번 6차 투자 활성화 대책의 보건의료 부분의 가장 핵심은 의료기술 지주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영리병원 자체도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 남았는데 그건 건강보험 적용 여부예요. 영리병원이 한국에 그냥 들어왔을 때 이 영리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가장 큰 장벽이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지금 몇 퍼센트를 보장하죠? 약 55% 뭐 이렇게 보장을 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가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건강보험이 상당히 적용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내는 돈에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내는 돈의 5배라는 돈을 쓰고 있는데 내가 20%밖에 안 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입원 환자로서 건강보험이 다 적용된다고 치면 100만 원이 나오면 난 20만 원만 내면 된다. 근데 만약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어버린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5배를 더 내야 돼요. 거기다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병원 마음대로 매긴다. 그러면 되게 우리나라 보험 수가의 4배를 받아요. 세브란스에 가서 외국인 노동자가 세브란스 병원에 어쩌다가 제일 가까운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갔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고 무슨 노동자고. 제일 먼저 외국인처럼 생긴 사람이 오면은 인터레지던트들이 뭐부터 물어야 되느냐? 뭐부터 물어야 될까요? 영어로. 어디가 아프냐? 이걸 영어로 못하시니. 이게 아니고, do you have insurance? 이걸 물어봤는데, 제가 응급실 하시는 양반한테 들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에 있던 인턴한테 들었는데, 제일 먼저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 같은 양반이면, do you have insurance? 라고 물어보는 거래요. 그래서 없다 그러면 취급을 하는데 얼마를 받느냐? 보험 수가 보통 4배를 받아요. 그럼 뭐 감기면 얼마 받는 거죠? 15,000원 곱하기 4 하니까 6만 원이 되고 거기다가 응급실로 오니까 더하기 몇십만 원이 나오죠. 여기 한번 찢어져서 온다? 그러면 뭐 70만 원이 나와요.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 우리나라 병원에 우리나라 환자들은 아예 안 할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이 너무 비싸져서 건강보험 적용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경제자유협의 앞에 나온 문제는. 그런데 정작 더 큰 그래서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이번 4차 투자활성화 6차 투자활성화 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학병원의 영리 자회사 의료기술지주회사 문제일 거예요. 의료기술지주회사가 뭐냐 도대체. 이게 제일 어렵다 부분인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던 것이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주장했었죠.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는 그러면서 대형 병원은 두 개밖에 없다. 길병원과 차병원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주로 4차 투자 활성화 방안은 대형 병원의 활성화 방안이 아니다. 중소병원의 경영 개선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랬는데 그 얘기에 또는 그것이 그 중소병원을 살린다라는 얘기가 끝나기도 전, 즉 4차 투자 활성화 방안을 공표하기도 전에 아직 공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직 심하게 데모를 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표하면 또 데모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 데모를 안 했어요. 그거 공표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가 더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대학병원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해 준다. 그래서 정부가 얼마나 노골적이고 급했느냐면 난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해서 영리자회사 허용해 주는 거거든.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얘기가 끝나기 전에 대학병원의 영리자회사를 또 따로 설립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영리자회사예요. 따라서 4차 투자활성화 방안과 6차 투자활성화 방안을 합치면 중소병원 영리자회사를 허용해주고 다른 한편으로 대형병원 영리자회사는 따로 허용해주겠다.
라는 걸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되겠고, 근데 그 매개를 뭘로 하느냐? 바로 의료기술로 하겠다. 그리고 의료기술에 특허를 걸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의료기술을 특허를 걸어?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료에 특허를 걸어서 이것의 값을 높여주겠다라는 것들을 합법화해주겠다는 얘기 이상이 아니에요. 자, 병원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병원에 일단 들어가요. 그러면 일단 사람이 굉장히 많죠. 사람 빼고 나머지는 사람 빼고 건물 그 자체를 빼면 뭐가 남을까요? 기계가 남죠. 기계와 의약품과 나머지 뭐 의료기구 이런 게 남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의료기술이라고 하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포함한 것을 말해요. 간단히 말해서 의료기술은 뭐냐?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가지고 행하는 행위를 의료기술이라고 해요. 근데 기기의 정의가 뭐냐면 의약품을 제외한 의료에 쓰이는 모든 그런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CT, MRI 이것뿐만 아니라 주사기, 가거즈, 청진기, 심지어 가운, 의료인들이 입는 옷 전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걸 다 의료기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병원에서 건물은 그냥 놔두고 사람을 집어내면 나머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밖에 없어요. 즉 의료기기와 의약품과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의료 행위가 우리나라 의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예요. 의약품의 의료기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행하는 의료행위. 이 세 가지가 의료의 세 가지 행위인데 그 의료기술은 현재 한국의 법률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만 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가 의료기술이에요. 그거를 특허를 걸어주겠다는 것이 의료기술 지주였어요. 즉 무슨 얘기냐? 그냥 의료 주식회사라는 얘기죠. 그거를 특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 어려운 얘기를 아주 간단히 말하면 대학병원이 의료를 가지고 주식회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산학협력단이라는 걸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약간 얘기가 긴데 그냥 넘어갈까요? 질문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대학병원의 의료기술 지주회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산학협력법에 현재로서는 대학마다 하나씩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발표를 했더니 제일 먼저 반대한 게 어디였을까요? 의과대학에서 산학협력단을 따로 만들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지금은 대학에 하나만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규정이 대충 있었는데 이제는 대학병원에 따로 의료기술지주회사를 하나 만들겠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제일 반대한 것이 어디였을까요? 의대 빼고 다였어요. 의대가 돈 벌어주는 데인데 지금까지 대학병원에 그나마 이제는 대학병원이 지가 알아서 돈 벌고 지가 알아서 가져가겠다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가 알아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교수한테 스톡옵션을 주겠다 라고 하니까 다른 대학들이 모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고려대 지주병원, 고려대 의대가 병원을 의대를 통한 지주회사를 만들겠다고 그랬던 게 고대 내부에서 내분이 생겨가지고 철회를 한다 만다 그러가지고 아직까지 못 만들고 있어요. 세브란스는 지금 의대가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세브란스 워낙 의대가 셌잖아요. 고대는 의대가 안 세고 있고 이런 식으로 막 하는 와중에 갑자기 교육부가 등장을 하더니 딴 데도 만들어주겠다. 공대도 만들어주고 딴 데도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또 싸움 양상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갈지, 교육부가 지금 어디로 손을 들어줄지 이런 것이 굉장히 내부에 그 갈등이 지금 많은데 이만큼 아주 자기네들도 헷갈릴 정도로 지금 복잡해요. 딱 한 군데 제대로 싹 정리가 문제가 있었으니 이게 무슨 대학이었을까요? 기술지주회사라는 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가장 침착하게 대응하는 대학이 서울의 종로구에 중문가요? 한 군데가 있었어요. 무슨 대학이야? 맞춰보세요. 서울대. 네? 서울대.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대 지금 얘기할 때 이거 바로 가까운 데 있는 거 같아요. 그쵸? 아, 성대. 당연히 성대죠. 성대가 성균관대 성자가 아니죠, 요즘. 아직 모르셨어요. 그 성자가 그 성자가 아니에요. 그게 별 성자라고. 하늘에 별이 제기할 때 그 별 성자예요. 그 대학은 이미 의료기술 문복합대학원을 2011년부터 이미 띄워놨고 그 부분을 독자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만들 것을 이미 다 준비를 해놨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 이른바 HT 보고서라는 선정된 보고서에 이 의료기술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산업화되어야 된다고 이미 주장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이 계획은 어디서 다 나온 거냐 도대체? 그건 이미 2011년, 12년 때 성정이 준비했다. 보건복지부가 삼성에게 독자로 맡겼던 HT 이른바 왜 HT라고 밖에 못하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HT 보고서예요. 보고서 이름 자체가 의료기술 보고서가 아니고 HT 보고서고 그걸 그대로 베낀 게 바로 이 의료기술 지주회사다. 삼성이 지난 정권 말기부터 제시를 했고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된 것이 의료기술 지주회사 간단히 말해서 대학병원 중심의 의료기술. 그럼 삼성은 이것을 또 어디서 했겠을까? 이거는 1980년대 80년도에 만들어진 미국의 베이돌법에서 베낍니다. 베이돌은 도대체 누구냐? 하나는 베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돌이라는 사람이 만든 특허법 이름인데요. 돌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박돌 그 공화당 상원의원의 이름이고 베이는 또 하나 상원의원의 이름. 이 두 사람의 베이와 돌이 만든 법인데 무슨 얘기냐? 정부가 제정을 된 특허를 정부가 제정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술을 특허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해 준 법이 바로 베이돌법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장사를 해줄 수 있게 한 게 베이돌법이죠. 한국도 이런 육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또는 대학병원 산하의 기술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여러 개의 자회사를 만들 수 있게 해주었다. 그 근거는 특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주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이 서울대학병원의 피부과 교수예요. 근데 머리가 잘 나는 그런 특허를 하나 받았어요. 대머리에 머리를 나게 하는 신비의 명약 특허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는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특허청에 특허를 내요. 특허를 받아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회사를 만들어요. 근데 나는 회사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교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의과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만들어요. 이걸 허용해 주거든요. 지금까지는 합법이 아니었거든요. 사실상 불법이었는데, 왜냐하면 국립대학 교수는 못하니까. 또는 대학 교수는 못하니까. 공무원이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합법으로 해주겠다는 거죠. 이제부터. 그러면 특허를 받으려면 근데 뭔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특허 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대머리에 머리털 나는 약은 세상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특허는 왜 징계가 돼요? 왜 가능하느냐? 그거를 내주는 한국의 특허청은 그 특허를 내줘야 먹고 살아요. 예산이 어떻게 짜여 있냐면은 특허를 내주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특허청에 돌아가게 돼 있어요. 실제로. 특허라는 것은 진짜 유용해서야만 특허를 주는 게 아니라 특허를 받을만 하다라고 특허청이 판단하면서 그냥 특허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기술에 특허를 낸다라는 게 여러분 생각하듯이 진짜로 그 누워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을 특허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돈 될만 하네 라는 거면 아무거나 특허를 대충 내줘요. 의약품 특허든 그것이 의료기술 특허든. 그래서 이 특허를 내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가 있죠. 즉 의료기술의 지주회사라는 것들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서 거의 다 특허를 낼 수 있고 이것들을 다 영리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제가 머리에 대머리에 머리털 나는 그런 특허를 많이 얘기했지만 그런 특허로서도 영리자회사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주서울대학교 머리털 회사라는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의료기술 지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그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병원은 그런 자회사를 수십 개를 거느릴 수가 있어요. 왜냐? 이번에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기술제자 지주회사 의무 출자비율을 20%에서 10%로 낮춰주고 그 다음에 그조차도 20% 보유 비중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5년간 자회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늘리면서 이렇게 늘리는 거죠. 즉 20%를 투자라는 것을 10%로 줄여주고 이 10%를 줄여주는 것도 또 5년간 할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여기다가 옮겨놓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기 출자 지분이 10%만 되니까 10개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걸 5년간 유예해주면 90개를 만들 수 있겠죠. 거기다가 기술을 개발한 교수가 자회사의 스톡옵션을 가지는 것도 허용해줬어요. 즉 기술을 개발한 그 교수가 스톡옵션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주 간단한 말에서 자기가 도로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머리 치료약을 개발한 교수가 그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자회사에서 약을 개발해요. 그럼 이 교수는 어떻게 하는 게 이득이지? 그 약을 엄청나게 처방하는 게 이득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털 나는 얘기, 지금 제가 지금 머리털 나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실제로 지금 개발되어 있고요. 서울대병원에서 모공치료라고 해서 이미 개발되어 있고 특허까지 다 걸린 거예요.
이게 곧바로 나올 거라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특허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릎 관절에 스크루를 박는 특허. 그러면 그 기술을 개발한 교수가 특허에 자기 이름을 써놓고 이거를 자기가 계속 처방을 하고 계속 쓰면 쓸수록 할 수 있는 게 특허, 그 의료기술 지주회사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료기술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거를 또 받아 처방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 바로 의료기술 지주회사의 일이죠. 거기다가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이 고가의 진단, 고가의 치료, 고가의 의약품 이런 부분들로 주로 자신들의 의료인과 결정적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료비로 곧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의료기술 지주회사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것이 바로 미국 의료가 가격이 굉장히 높아진 이유고 이런 부분들을 삼성이 의료기술 지주회사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HT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요번에 그것들을 실현시키는 것들이 바로 나온 거죠. 간단히 말해서 대형 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의료기술 지주회사입니다. 특허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울 먹는데요. 미국의 베이돌법이 아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정부가 R&D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이 R&D가 실제로 쓰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 속에서 베이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법은 취지는 그렇게 나와요. 정부의 R&D를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넓게 쓰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 정부 소유 기술을 여러 사람들한테 보급하려는 목적으로 베이돌법을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1980년이라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추진이 되는데 이거가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갑자기 왜 특허가 등장한 거냐면 특허를 걸면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건 게 바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이런 회사들이 로비를 해서 여기다 특허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의 의약품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3배가 되죠. 의약품 특허가 계속해서 돈을 벌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의료기술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수술 방법이나 진단 방법 이런 것에 돈을 내고 있죠. 심지어 미국 내에서는 의료기술에 하도 돈을 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연구 목적에서는 그런 치료 방법이나 수술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학생들이 배울 때 그런 치료 방법을 한번 보고 배울 때마다 돈을 내야 되잖아요. 수술 치료 방법에 배울 때도 돈을 내야 되니까 학습 목적으로 돈을 내지 말게 하자라는 예외 규정을 둬야 될 정도로 의료비가 너무나 비싸집니다. 의료기술에까지. 이게 바로 베이돌법의 문제고 실제로 베이돌법이 어떤 영향을 미쳤냐 아무거나 특허를 내게 된 거예요. 그럼 특허청이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도 특허청은 특허를 많이 내주면 내줄수록 돈을 벌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너무 쓸데없는 특허가 많이 나온 거죠. 돈을 주면 의료 기술이 더 발전할 거다. 돈을 주면 기술이 더 발전할 거다라는 논리는 간단히 말해서 골머리들한테 돈을 더 주면 기술을 더 많이 개발할 거다. 이런 소리랑 비슷한 건데 이런 것을 실제로 시행한 결과 쓸데없는 특허만 늘어났다는 것이 대충 지금까지 결론입니다. 심지어 미국 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약특허의 75% 이상이 불필요한 특허다라는 특허 폭탄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마지막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보험에 해외 환자 유치 허용이에요. 제가 두 개 말씀드렸죠. 1번 대학병원 영리자회사 2번 영리병원 6차 수정 활성화 방안의 큰 세 번째로는 해외 환자 유치.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의료 관광하면 누가 득이냐?
의료관광이 늘어나면 우리나라는 잘 살게 됩니다. 또는 의료관광 오는 환자한테는 좋으냐? 그럼 도대체 누가 좋은 거냐? 자, 여러분들이 중국에 여행을 가셨어요. 또는 일본에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가장 여러분한테 좋은 건 뭘까요? 중국에 놀러 갔는데, 아리정성 놀러 갔나요? 어쨌든 갔어. 중국에 갔어요. 베이징에 갔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맹장염이에요. 그럼 한국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중국 병원에 갔더니 한국 건강보험증도 받아주더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전 세계 건강보험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요? 국제 건강보험 당연히. 그러면 건강보험증 갖고 비자 대신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면 제일 좋겠죠. 그게 환자들한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미국하고 일단 교환이 안 되는데 미국은 건강보험 당연 지원제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전 세계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를 위해서 전 세계 혁명부터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전 세계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가 가장 좋겠죠. 그리고 그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는 거의 다 무상의료로 해주고 이게 환자들한테 제일 좋을 텐데 이게 안 돼서 생긴 게 의료건강입니다. 의료건강은 왜 생긴 거냐면 미국의 환자들이 미국 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딴 나라로 가서 치료를 받기에 싸서 생기는 거예요. 애초에. 근데 의료건강은 불가피하게 생긴 측면이 있어요. 자꾸 외국에 가다 보니까 갑자기 맹장염 걸린 사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가 불가피하게 생긴 면도 있지만 실제로 돈이 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거하고 돈이 안 돼요. 갑자기 맹장염 생겨서 맹장염 치료해봤자 그게 무슨 돈이 있어요. 돈이 안 되니까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 암 치료를 받는 것보다 태국 가서 암 치료 받는 거가 싼 경우 이것의 차이를 때문에 생긴 거예요. 미국 의료비가 너무 비싼 거죠. 미국에서 치료받아도 상관없는 사람이 왜 태국까지 가서 치료를 받겠어요? 미국에서 너무 의료비가 비싸니까 태국 가서 태국 의료비보다는 비싸지만 미국 의료비보다는 싼 요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의료건강이고 제의료예요. 이 부분을 태국이 열심히 추구를 했어요. 처음에 싱가포르 1등이었죠. 그 다음에 태국이 1등이 됐어요. 태국이 1등이 되기 위해서 크게 노력해서 지금 얼마를 버느냐? 1년에 100만 명, 200만 명 뭐 이렇게 온다고 태국이 자랑하죠. GDP의 몇 퍼센트를 볼까요? 태국이. 의료건강. 10%? 5%? 1%도 아닌 0.4%를 벌어요. 그런데 태국의 맹장염 가격이 1년에 15%씩 오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오르는 거죠. 2003년부터 지금까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무슨 얘기냐? GDP의 0.4%를 벌려고 태국 의료가 망했어요. 저희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태국 의료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꽉난 글씨로 사람들이 누가 발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발제는 안 듣고 옆에 자기네끼리 모여서 야 이거 이러면서 막 줄치고 막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네들끼리 놀고 앉아있다. 그래서 발제는 안 하고 모아를 들어갔더니 거기에 태국의 외국 의료 관광하는 병원에 월급이 적혀 있는데 그 월급이 한국보다 높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태국 가서 자기네들끼리 의사들끼리 막 이렇게 들어가는 발제는 안 듣고 회의는 안 하고 이 월급 우리보다 비싼데 나 태국 가서 할까봐 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월급이 높으니까 태국 의사들이 바로 하는 이상 어떻게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죠? 영리병원으로 다 몰리죠.
태국의 농촌에서 의사 구경하기 힘들어요. 나중에 도시에서도 실력 좋은 의사를 만나려면 외국 환자분입니다. 여러분 방콕 같은 데 가보면 어떻게 됐죠? 10년 전만 하더라도 태국 관광지도에 십자가가 안 그려져 있었는데 3년 전인가 4년 전에 가보니까 십자가 천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외국 병원이 관광지에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된 결과 돈은 많이 벌었냐? 극히 병원 자본은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나라 전체를 보면 그렇게 돈을 200만 명씩 왔는데 GDP 0.4%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그 0.4%를 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태국 의료 전체가 망가졌어요. 태국이 그나마 레드셔츠가 그나마 인기를 끌었던, 레드셔츠가 지지하는 탁신 정권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복지 정책인데, 그게 30% 정책이라고 병원 한 번 방문하면 무슨 병원 간에, 무슨 치료원 간에 30%만 내면 된다. 30%가 얼마죠? 1,200원 충전에 1,500원, 1,200원 고정돼 있죠. 그것만 내면 된다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정책이 근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게 갈 병원이 없어. 또 병원에 가도 의사가 없어. 의사가 있어도 실력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이 태국의 정책인데, 왜 이렇게 되냐면 의료 경합 때문에. 즉 의료 관광은 잘 되면 큰일이에요. 근데 태국이 왜 미국보다 의료비가 싸냐? 왜 쌀까요? 기본적으로는 임금이 싸서 그래요. 한국이 태국하고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태국처럼 관광객이 많이 모여야 돼요. 태국하고 한국하고 관광으로 서로 한판 싸우면 무조건 한판 치죠. 태국은 그냥 왔다가 배 아픈 사람도 있고, 왔다가 스파 좀 받아볼까? 미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피부 어떻게 좀 받아볼까?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한국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적어요. 거기다가, 태국과 한국의 인건비 차이는, 한국이 100이라고 칠 때, 태국은 10이에요. 그러면 한국과 태국이 가격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국의 임금을, 병원 노동자의 임금을 10분의 1로 낮춰요. 그래서 태국 다음으로 떠오르는 주자가 어디겠느냐? 인도예요. 왜냐? 태국에 또 5분의 1밖에 안 줘도 되는 인도가 떠오르는, 그 태국과 인도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의료 건강으로 인류를 다투려고 하는 마당에 거기에 한국이 뛰어들겠다? 이거야말로 웃기는 일이고, 거기서 진짜 잘 된다 하면 한국 의료가 망합니다. 따라서 해외 환자 유치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사기다. 즉 핑계다라는 거예요. 해외 환자 유치 잘 될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서 특별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 제일 많이 올 환자는 누구죠? 미용성형이죠. 미용성형 굳이 영리병원 만들어야 되나요? 지금도 그냥 잘 오잖아요. 그리고 요즘 가장 인기는 뭐죠? 중국 가서 사람을 실어 오는 건가요? 심지어 한국에서 의료관광 선전할 때 대한의사협회인가 어디에서 한국에서 그 미군의 항공모함을 빌어서 미국의 가난한 환자들을 미군 항공모함에 실어서 한국으로 집중적으로 데려온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라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상, 중국에 가서 성형하러 오는 사람들을 때로 몰고 오는 것이 안 되는 이상, 요즘 인기 있는 거는 한국 의사가 중국으로 주말에 가서 거기서 성형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왜 환자가 와서 의사가 가면 되지.
요즘 성형외과 의사들이 저희가 미용 성형에 대해서 뭐라고 글을 하나 썼더니 성형외과 협의회에서 저희 쪽 글 쓴 선생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요즘 경쟁 심해가지고 우리 다 주말에 중국 가서 먹혀가지고 이게 일부는 이게 이 기업화에서 살아남았지만 대부분의 성형외과 의사는 지금 주말에 다 중국 가서 먹어보는 거지 안 된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중국은 가고 있어요. 즉 의료 관광이 아니라 해외 환자를 보러 가는 거죠. 따라서 국내 제도를 변화시킬 이유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환자 유치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보험업이 해외 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자라는 제도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건 뭐냐면 보험업자가 외국 환자의 유치할 선행위를 크게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 힘든 얘기인데, 자, 내가 정확한 얘기를 얘기하지 말고 생명사예요. 대학병원에 내가 환자를 보낼 수 있으면 보험회사가, 그리고 그 돈을 내가 직접 줄 수 있으면 이 대학병원, 이게 보험회사가 가장 바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병원과 직접 계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실손형 보험 들으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병원하고 보험사가 직접 해결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받아서 보험사에 주나요? 받아서 주죠. 근데 미국은 받아서 주지 않아요. 병원과 보험사가 직접 해결해요. 직접 해결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보험 실손형 보험이라고 쳐보죠. 지금 요즘 벌써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실손형 보험 드셨죠? 그러면 막 병원에서 미친 듯이 검사를 때리죠. 보험 안 들었다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보험도 안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띄엄띄엄 체크를 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90% 또는 거의 100% 다 하기 때문에 검사를 마구 때리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구 검사를 때리게 되면 보험사로서는 이익인가요? 손해인가요? 손해죠. 왜냐하면 의료비를 많이 줘야 되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돈을 가능한 한 적게 쓰고 그런 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 돈 가능한 한 적게 쓰지 돈 많이 써도 이 보험회사에게 돈을 많이 벌어주는 그런 병원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계약을 맺을 병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지침을 내려요. 보험회사가 병원한테 뇌막염으로 소아 환자가 오면 3일만 치료해라. 그리고 열이 펄펄 나다 안 나도 그냥 퇴원시켜라. 나머지는 돈을 못 준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돈을 못 받으니까 보험사한테 환자를 그냥 어린애를 퇴원시켜야죠. 이게 바로 식후에 나오는 거예요. 즉 여기서 가장 기본 원칙은 보험회사가 병원과 직접 계약을 맺고 보험회사가 병원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근데 미국은 전국민 건강보험이 없으니까 보험회사가 그야말로 갑주는 갑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실손형 보험이 거의 의료비의 약 50%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그런 건강보험 그런 환자가 하나 있고 의료비를 40% 50%를 줘야 되는 데서 직계약이 이루어질까요? 보험회사가 병원한테 직접 준다라고 하게 되면 병원이 최소한 보험회사 눈치를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것의 규모가
민영보험회사가 심사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아예 이 병원에 보내는가 마는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환자 유치할 선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상 보험업자가 환자 유치할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에 드셨죠? 생명에 드셨죠? 적용 가세요. 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1년 계약이라면 자, 이 병원이 말을 잘 듣는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우리 병원에 저희 보험사는 이 병원들과만 계약이 돼 있으니까 이 병원 안 가면 우리 병원하고 우리 S생명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 직접 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바뀌면 특정 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자기한테 줄을 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뭐가 되느냐? 갑이 되고 병원이 어디 되고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형 병원은 많아봤자 1조 원 넘는 데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라고요? 5군데밖에 없어서 그게 빅5잖아요. 까지 쳐서 이게 빅5인데 연 1조가 조금 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데는 매출액이 얼마죠? 1년에 10조, 100조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규모 차이 자체로 얘기가 안 되고 또 하나는 돈 주는 놈이 보험사기 때문에 병원이 의리돼요. 그러다가 가불 관계가 아예 귀찮아서 보험사가 병원을 사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HMO예요. 그게 바로 미국. 그렇게 갔어요. 처음엔 계약 관계로 시작하다가 나중엔 귀찮으니까 보험사가 병원을 샀어요. 심지어 그래서 보험사가 한 지역 전체를 병원을 한꺼번에 사고 그걸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를 헬스케어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미국식으로는. 처음에 미국의 영어 논문을 읽을 때 제가 가장 헷갈렸던 게 헬스케어 시스템이라고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논문에서는 헬스케어 시스템 그러면 한 나라의 보건의료 체계를 얘기하는 건데 미국에는 헬스케어 시스템?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한 도시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보험사가 몽창 샀으니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미국을 그냥 그대로 눈으로 보고 하는 식으로 봐라고 한 말을 듣고서야 무슨 소리라는 거지. 그걸 헬스케어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다. 따라서 해외 환자 유치가 목적이 아니라 외국 환자 유치 알선 때문에 핑계를 만드는 것이다. 왜냐? 왜 이렇게 문제를 할 수가 있느냐? 보험사 입장으로는 해외 환자 유치라는 기준은 보험 매출액이 0.6%도 안 되고요. 우리나라 보험 매출액이 1%도 안 돼요. 의료 보험. 근데 왜 이렇게 목을 거느냐? 이것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한 손가락 하나 넣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외국 환자는 되는데 외국 국내 환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해외 환자 유치 전체가 그래요. 의료관광을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필요하고요.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서 국내 영리자회사가 필요한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영리자회사와 영리병원이 중요한 거지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는 해외 환자가 아니에요. 해외 환자는 돈을 벌면 좋고 아니고 또 하나 의료 수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한테 잘 먹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공대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업으로 돈을 벌었다. 이제 머리 좋은 애들이 의대 가기 때문에 이제 의료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럴 것 같기도 하네. 라는 정부의 국민 돌대가리 이론을 기반으로 한 게 바로 의료관광입니다. 근데 한꺼풀만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도대체 의료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세상에 있나요? 어디 있어요? 의료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와, 그 나라는 의료가 진짜
끝내줘. 스웨덴 의료 끝내줘. 그래서 선진국 된 거잖아. 스웨덴 의료. 이런 게 있나요? 어느 나라는 자동차가 좋아. 어느 나라는 철강이 좋아. 심지어 아주 편하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느 나라는 뭐 무슨 산업이 발전했어. 이런 말들은 우리가 흔하게 하지만 어느 나라는 의료가 진짜 끝내줘. 그래서 선진국 된 거잖아. 이건 없잖아요. 근데 그런 한 커플만 벗겨지고 들어가면 황당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태국을 봐라. 우리나라 모델이 태국이에요? 인도를 봐라. 그럼 우리나라가 인도 되자고? 라는 얘기로 무너질 얘기를 수출 신화, 공대 신화, 박통 신화, 심지어 이런 것들을 되면서 다시 이제는 두 번째 박통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선지국으로 만들리라.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밀고 앉아 있는 거죠. 누구는 진짜로 믿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죠. 따라서 해외 환자 유치라고 쓰지만 읽을 때는 보험과 병원의 직계약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식 의료 용어로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진짜로 마지막. 너무 거의 임상시험 규제가 하나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을 제일 많이 하는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 아세요? 써있으니까 서울인데요. 대학생 알바도 가장 인기 있는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임상시험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이 임상시험이 많아요. 다른 나라보다 2배 비싸고, 2배 싸고, 속도는 2배 빠르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들이 많다. 이게 공식 보고서에 나와요. 화이자.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외국 가면은 뭐 이만큼 해야 되고, 동의서도 얻어야 되고, 사람 구하니까, 야, 저거 임상시험 하니까 나중에 큰 문제 나올 때구나. 그래서 말자. 이런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기껏 구해봤자, 계속 임상시험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든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밖에 못 구하는데, 한국에서 막 싱싱한 젊은이들을 막 때려 구할 수 있고, 튼튼한 젊은이들. 뭐 이렇게 되니까 막 한국이 임상시험에,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처럼 대형 병원이 많은 데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암 환자로 꽉 찬 3,000병상의 병원이 막 몇 개가 있는 거잖아요. 아시아 최대 병상, 최고 병원, 뭐 이런 거. 최고병원이 아니라 최대병원. 근데 암 환자가 꽉 찼어요. 왜냐하면 전국의 암 환자가 다 서울로 오니까. 자기네 도시에서 50% 이상의 암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도시가 우리나라에 딱 2도시밖에 없어요. 대구, 부산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도시는 다 서울로 50% 이상이 올라와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이미 지금도 규제를 더 강화해서 모자랄 판에 임상시험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임상시험을 산업화하자라는 얘기는 NCT 보고서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미 산업화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줄기세포 일상면제. 줄기세포는 건강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들은 건강한 사람들한테 안 해보고 그냥 환자한테 직접 주겠다. 이걸 임상시험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돈 받고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海병원이 뭘 하든 합법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내에 메디코스니, RNL 바이오니,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주식 대박이 나죠. 그러면 그게 직접 사람들한테 이득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오 산업은 그 자체로 산업이 되는 겁니다. 임상시험 자체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약이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산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임상시험 그 자체로 주가가 올라가고 그 자체로 배치하고 산업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기술이에요. 유전자 치료 마찬가지죠. 줄기세포
한국에서 4개가 허가가 났어요. 미국에서 1개 허가가 났어요. 한국에서 받은 4개의 허가 치료제, 미국의 FDA 통과한 거 하나도 없어요. 미국의 FDA 통과한 줄기세포 치료 하나조차도 각 학회에서 그걸 썼더니 아마 암이 생기더라라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줄기세포의 입상을 면제한다? 매우 위험하죠. 줄기세포는 약처럼 먹으면 그냥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몸에 남아요. 10년도 넘게. 무슨 방사능 같은 얘기인데. 왜냐? 세포니까. 그리고 나중에 암이 생길 수 있어요. 유전자 치료는 더 하죠. 바이러스가 들어있거든요.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 거냐? 그게 DNA라서 바뀌는데 그게 무슨 일이 일으킬지 몰라요. 유전 치료는 전 세계에서 단 하나도 허가된 바가 없고 계속해서 이상한 보고만 나와요. 유전자 치료제를 줬더니 암이 생겼더라, 여러 가지 생겼더라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이거를 연구라는 명목으로 임상시험을 풀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그야말로 임상시험 지금도 천국인데 앞으로 완전한 천국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줄기세포니 뭐니 이렇게 달리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황당해집니다. 여기다가 이걸 의료기술이라고 특허를 내고 영리자에서는 거기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수들이? 그럼 여러분들은 갑자기 와서 유전자 치료를 받으실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무료겠다는 거죠. 그야말로. 여기까지 다 이걸 한꺼번에 연결해서 임상시험 줄기세포부터 유전자 치료를 영리자회사로 해서 의료기술 지주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교수한 사람이 도전을 받고 뭐 이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메디테이를 입어주셔서 특허를 걸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2차 투자 활성화 방안입니다. 노동자의 미칠 영향도 해야 되는데 이제 빼고요. 여기까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빼고 간단히 말해서 6차 투자 활성화 방안은 뭐냐 4차 투자 활성화 방안이 대략적인 내용을 제시한 거라면 6차 투자 활성화 방안은 확실하게 우리가 가는 방향은 미국식 흐름을 이용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글로벌 쪽이 됐고 보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구체적이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뭐랄까 서둘러 티가 역력해요. 그래서 싸달 병원이 황당하게도 나오지 않나? 복지부는 몰랐어요. 이 회장이 구속된 걸. 토론회에 가서 정영준 무상의료연동금 정치위원장이 양반이 회장이 구속됐다는데 아세요? 그랬더니 복지부가 그래요?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뉴스타파에서 그 똑같은 사람한테 회장 구속됐는지 알았냐? 라고 하니까 똑같은 그 복지부 과장이 알고 있었다. 그래갖고 알고 있었는데도 허가를 내죠? 이렇게 뉴스타파에 이렇게 한편으로는 조작하기가 즉 무슨 얘기냐 의료 민영화라는 것들이 상당히 복잡한 과정에 있어요. 지금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 반대 여론을 뚫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는 조급함을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본도 급박하지만 그만큼 반대의 수정도 굉장히 수준이 높다. 그래서 이러한 보다 빨리 성과를 내려는 그런 노력의 하나로 육체투자활성화 방안이 나오는 게 하나. 또 하나는 중소병원만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형 병원 그리고 보험회사까지도 들어가고
여기에 제약, 의료기기업까지도 같이 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그림들이 계속해서 더 나오고 있다. 즉, 더 확대하고 모든 자본의 이익을 한꺼번에, 즉 병원 자본만이 아니라 보험회사, 제약회사, 병원, 의료기기 이런 부분까지 의료산업 전체를 통틀은 그런 총괄적인 의료민영화 계획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도 보다 전면적이고 보다 이 투쟁이 좀 더 치열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